16-2차 납부자 자동이체 6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행 지로 업무의 한 형태로 고객이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대출 원리금, 정기적금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거래은행을 본인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자동이체 시켜주는 업무로서 1994년 4월부터 실시됐습니다. 자동이체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주로 대출 원리금, 적금 납입금, 신탁 적립금, 기타 정기 납부금, 각종 회비, 기부금, 임차료 같은 그런 등의 정기적인 은행 납입금 납부 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지로, 출금이체가 있습니다. 7번째, 내국 신용장. 국내 외국환 은행이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수출업자 앞 국제 신용장을 담보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제조업자나 공급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내국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수출업자가 수출용 수입 원자재랑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 은행이 동물품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의 일종입니다. 국제 간에 이용되는 신용장과 유사하나 내국 신용장은 국내 거래에만 사용 가능하고 거래 시의 수출용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로서는 개설 의뢰인, 수혜자, 개설 은행 및 매입 은행 등이 있고, 외국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물품 공급 대금의 조기 회수, 무역금융융자 수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무역금융융자 대상 수출 실적 인정, 관세 환급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을 받은 물품 공급자는 물품 공급 후에 판매 대금 추심 의뢰서를 발행을 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거래은행에 판매 대금 추심을 의뢰함으로써 일반 상업어음보다는 물품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8번째, 내부 등급법. 바젤 자본규제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여건을 충족을 해서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산군별로 리스크 측정 요소를 자체 측정 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이를 바젤위원회가 정한 내부 등급법 산식에 대입하여 신용 리스크에 대한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리스크 측정 요소에서는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등이 있고, 최소 요건은 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적, 질적 요건이 있습니다. 부도율에 대해서만 자체 추정을 허용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감독당국이 정한 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본 내부 등급법과 모든 리스크 측정 요소의 자체 추정을 허용하는 고급 내부 등급법으로 구분됩니다. 내부 등급법은 바젤2부터 자본규제 체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기법 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리스크 측정 모형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 가중 자산이 잘못 산출된 가능성이 존재하는 데다 내부 모형의 차이로 인해 은행 간, 국가 간 위험 가중 자산의 편차가 과도하게 확대돼서 자기자본 비율 규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젤3에서는 객관적 리스크 측정이 어렵거나 자료가 부족해서 은행 자체 모형의 검증이 어려운 자산군에 대해서는 내부 등급법 사용을 제한하는 등 위험 가중 자산의 편차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이제 9번째, 내부 자금. 내부자들도 아니고, 기업은 이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 내부 또는 기업 외부에서 조달을 하는데, 기업이 투자 재원을 내부 유보, 감가상각 충당금 등에서 조달한 것을 내부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차입, 유가증권 발행, 해외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것을 외부 자금이라고 합니다. 한편 내부 유보란 기업의 손익거래의 결과로 나타난 잉여금 중에 사회 유출분을 제외하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 잉여금 등을 말하고요.
감가상각 충당금은 이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의 대체를 위해 기업 이익 중 일부를 비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노후가 되니까 언젠가는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충당금은 어떻게 보면 이익 측면에서 실제로 빠지지는 않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현금을 유보가 되는데 또 이익잉여금이나 감가상각 충당금이랑 이렇게 좀 더 다른 측면이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재무제표 볼 때도 이게 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부자금은 이제 조달 비용도 들진 않고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는 유리한 자금입니다. 통상 고정 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외부자금 수요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의 내부자금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연관검색어 외부자금. 이 내부자금 내용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16차 마지막 노동 생산성 및 노동 생산성 지수.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동안에 산출해내는 생산량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생산 활동이 이제 활발하면 노동 생산성 증가율도 이제 높아지는 비례적 관계가 있으므로 동지수의 이제 동향은 생산 활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임금이 노동 생산성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 단위 노동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기업은 제품 가격의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라 전체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는데, 결국에 이 노동 생산성 지수는 이 산출량 된 지수 나누기 노동 투입량 지수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나올 겁니다. 연관검색어 단위 노동 비용. 여기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 명의 노동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산출해내는 생산량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 생산활동 활발해지면서 이제 뭐 나중에 뭐 임금 그러니까 이제 월로 이제 급여를 받는 그런 금액이 노동 생산성보다 이제 더 빠르게 만약 상승할 경우에 기업은 당연히 제품 가격을 올려서라도 인건비를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만약에 수출한다 하면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16차 160개 마무리했고, 다음 차수는 17차 노동소득 분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